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을 맡게 된 정지웅입니다. 간단히 일단 저의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정지웅입니다. 이 과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다라고 하죠. 2차 과목에서 1교시에 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죠. 그리고 저는 이 과목을 16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이상 했다 하면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바닥 선생님께서 다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그나마 짧은 편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4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교양 과목을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식 40문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죠. 강의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해를 잘 시키고 이런 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출제 경향에 정확히 맞는 그런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그걸 잘 습득해서 40문제를 잘 맞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적화된 교재와 그리고 양질의 문제로 여러분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과정이 힘들게 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하느냐, 자갈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냐는 문제겠죠. 어떤 교재로 또 어떤 강의로 어떤 문제로 공부를 하느냐, 이게 시험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강의가 3시간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오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실시간으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제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교재 이 자료를 프린트하고 싶으시면 무크랜드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그 기초 이론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무료고 신청하시면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이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과목의 소개. 자, 두 번째는 이 과목이 과거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그 기출 경향. 자, 세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 자, 네 번째는 고득점 전략. 자, 이 4가지를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과목의 명칭을 한번 적어보죠. 과목의 명칭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올해 29회, 작년 28회 전부 다 30문제 출제됐어요. 양은 많지 않은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 한 거 빼지 않고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법의 이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법령은 양이 작진 않은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올해는 4개, 작년엔 5개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서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서운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시험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중개실무. 중개실무 부분에서는 작년엔 5개, 올해는 6개, 대여섯 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 과목은 일단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과 실무. 간단하게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더 간단하게는 중개사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시험이 1차 시험, 그 학개론이 1번에서 40번, 그 다음 민법이 41번에서 80번 이렇게 출제되는데 1차 시험을 보실 때 아침에 그 학교에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9시까지. 그리고 시험은 9시 30분에 시작해요. 그리고 11시 10분까지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최종 끝나는 게 4시 20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돼요. 거의 수능에 육박해요. 시험이 너무 오래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점심시간을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줘요. 사실 밥 생각은 없어요. 배가 안 고파요. 정신 시험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배가 고픈도 계실 수 있어요. 일단 간단히 여기는 해야 되니까 간단히 드실 거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그 삼겹살이나 또는 뭐 족발 같은 거 있잖아요. 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점심을 드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2차 과목은 1교시,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돼요. 12시 반에 교실에 입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1시에 시험을 시작해요. 13시에. 그리고 이제 14시, 2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될 과목, 이 과목이 2차의 1교시에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1번에서 40번, 부동산 공법이 41번에서 80번 이렇게 출제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화장실은 다녀와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3시에 교실에 또 입시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3시 30분에 시험을 시작해서 4시 20분에 최종 시험이 끝나요. 공시세법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4시 20분에 이제 휴대폰은 앞에 반납한 거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휴대폰 한번 켜보세요. 켜보시면은 1차 민법 학개론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담당 선생님들이 풀으셔가지고 정답을 발표하죠. 그리고 이 2차 1교시도 저도 이번에 시험에 10월 27일 날 시험지를 3시에 받았거든요. 3시에 받아서 시험지를 열심히 풀었죠. 풀었고 3시 30분에 정답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4시 20분에 여러분 휴대폰을 켜시면 1차 정답, 그다음 2차 1교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 교실을 뜨지 마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채점을 하시는 거죠. 채점할 때 막 살 떨려요. 살 떨립니다.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하신 다음에 1차, 그다음 2차 1교시 합격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2교시는 한 5시 반 정도 정답이 나올 거예요. 또 채점하고 합격해요. 그래서 6시 전에 우리는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6시에 인력공단에서 최종 정답을 또 발표하거든요. 그때 이제 채점해서 7시 되기 전에 우리는 최종 합격을 하고 신나는 밤 보내시면 돼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다음날 취하지도 않아요. 그날 밤 취하지도 않고 다음날 그렇게 정신을 맑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합격하시면. 자, 여러분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보시게 되는데, 자, 과목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과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목은. 일단 2차 과목을 보면, 부동산 공법 이번 27회에 되게 어렵게 시험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40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문제를 다 일단 골라서 풀었어요. 풀었더니 16개를 내가 푸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 24개 못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둘 중에 하나로 갈등하는 거는 이제 찍겠고, 나머지 영 모르겠다는 건 차라리 한 줄로 미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공법에서 한 50점 정도 맞았다. 이 정도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다음 공시세법도 고득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50점 맞았다. 그럼 벌써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몇 점 맞아야 돼요? 적어도 8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떠줄 거 아니에요. 안정권이 되려면 85점 정도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85점이면 40문제 중에서 34개를 맞춰야 돼요. 34개, 35개 이 정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과목에 우리가 고득점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자, 고득점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은 편이에요.
뭐 공법의 뭐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거기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양이. 그 정도 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 범위를 어디 한 군데 빼지 않고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볼 때 모르는 게 나오진 않아요. 까먹어서 틀릴 수는 있어도, 실수로 틀릴 수는 있어도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데서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운 편이에요. 강의만 들어도 이해는 다 돼요. 이해 다 됩니다. 큰 하자가 없는 한 이해는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쉬운 편이기 때문에 문제도 잘 풀려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고득점이 가능하다. 실제 이번에 합격하신 분 대부분 다 85점 이상 득점하셨어요. 득점하셨고 90점 이상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100점짜리도 맞으셨다라고 몇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목표는 몇 점? 85점 목표로 한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소개는 이렇고, 자, 기출 경향. 과거에 이 과목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느냐 이거죠. 일단 이번에 우리 29회 시험, 29회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 40문제에 오지선다로 하면 200개의 지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40문제 5개 지문, 200개 지문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 이번에 출제된 지문은 192개예요. 왜냐하면 박스 문제가 나와요. 박스 문제 해마다 한 10개 정도 나오고 작년엔 11개가 나왔는데, 박스 문제라는 건 다음 보기 4가지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예요. 물론 틀린 걸 골라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박스 문제는 보기가 4개 정도 주어져요. 이번엔 그래서 10개 중에 2문제는 보기가 5개였고 8문제는 보기가 4개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니까 192개 지문이 된 거죠. 이 192개 지문을 제가 쭉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80%에 해당하는 150개 정도 지문이, 80%에 해당하는 지문이 과거의 기출 지문과 똑같은 것도 있고 유사한 지문이었더라 이거죠. 이건 과목에 따라 달라요. 다른 과목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이 과목은 기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왜냐? 우리 시험이 벌써 30회입니다. 30회면 29차례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인데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얘기죠. 거의 다 나왔어요. 새로운 지문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저도 문제를 만들어 보면 알죠. 네. 그래서 80% 정도가 과거 기출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나온다. 똑같은 것도 있고 아예. 그러면 기출 지문만 열심히 공부해도 화시점은 가능하다는 얘기래요. 네. 그렇다고 그 지출 문제만 열심히 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과정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자, 그렇다면 나머지 20% 지문은 올해 처음 출제된 지문이란 얘기인데 이 20%를 또 나누면 이 중에 5% 정도에 해당되는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 그 해에 올해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에 신설되었거나 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러면 그해 신설되고 그해 개정된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게요? 대충 했게요? 중요하게 다뤘겠죠. 그럼 당연히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몇 점? 85점. 자, 그럼 나머지 15% 지문 중에서 또 둘을 나누면 그 중에 약 10%의 지문은 처음 출제되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출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몇 점? 95점. 95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못 맞춰요. 아니, 40문제가 상중하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맞추는 것도 내겠죠. 예를 들어 뭐 박스 문제인데 실제 교재 나중에 기본서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막 10개 정도 열거되어 있는 것들 이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옳은 걸 다 고르래. 뭐 이런 문제죠.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또 나왔는데 하필 보기 4개가 다 맞는 거였어. 그럼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4개 다 맞는 걸 찍기 어렵죠. 네.
근데 연습을 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모르는데 박스 문제 나오면 그냥 다 맞는 걸로 찍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추기도 해. 어차피 이거는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객관식이니까 확률 20% 맞출 확률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대 95점에서 100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우리가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될 거, 이거는 다 맞춰야 되죠. 다 맞추기에 노력을 해야죠. 물론 실수로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되고, 이거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하다. 가능하고, 우리 목표는 몇 점? 85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 이상 우리는 득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공부 방법.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자, 1차 과목이 여러분 이제 부동산 학계론과 민법입니다. 우리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1차 과목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이 1차 과목은 영어 수학이다. 이런 과목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은 평소에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그럼 2차 과목은 뭐냐? 2차 과목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이나 또는 국사나 또는 뭐 국민윤리 뭐 이런 과목이에요. 단순 암기 과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시험 보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했어요? 시험 보기 직전에 했죠.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했어요? 수업만 들었죠. 수업은 잘 들었느냐? 아니죠. 딴짓했잖아, 우리.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자, 그런 과목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강의를 이게 보면은 특히 이제 학원 다니신 분도 많고요.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 한 과목씩 이렇게 강의가 올라와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우리 6과목이 한 과목씩 이렇게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예를 들어 민법 강의가 올라온다. 그럼 민법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한다. 자, 내일은 공법 강의가 올라온다. 공법 강의를 들어. 또 오후에 그걸 복습해. 또 다음 달은 세법이 올라와. 또 세법 강의 듣고 오후에 복습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학원 스케줄이나 인강이 올라오는 스케줄인 것이지 그게 내가 공부하는 그 순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해야 돼요. 자, 전 과목 다 열심히 강의는 들어. 강의는 듣되 나머지 시간에 공부는 뭘 해야 된다? 영어 수학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1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게 1년이니까 지금 11월이 아닙니까? 내년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1년의 기간을 제가 둘로 나눠 보면 11월부터 내년 4월 달까지예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 달까지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저는 앞에 6개월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결정한다. 1년은 우리 지나간 1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아요. 앞으로 다가올 1년 되게 길어 보이지만 되게 짧아요. 금방 가요. 그리고 1년 동안 6개 과목을 당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6개월이 저는 당락을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민법과 학계론 이 두 가지 과목을 60점 이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두 과목을 이 6개월 동안 60점 이상 만들어 놓는 게 쉬운 일이냐? 아니에요.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6개월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고 이거는 이게 가능하려면 6개를 다 잡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IQ가 나는 엄청 높다.
한번 읽으면 다 절대 안 까먹는다. 그런 분은 다 잡고 가셔도 돼요. 가셔야 되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제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도 IQ가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천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잡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정해진 날짜에 강의가 올라오는 거 빠짐없이 다 듣는다. 다 듣는데 나머지 짜투리 시간은 다 뭘 공부해야 된다?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영어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나마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암기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영어 수학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지만 이 암기 과목을 이제 치중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이 나머지 과목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강의는 들었잖아요. 강의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죠. 까먹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설마 없어지겠어요? 아니, 백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간 다 남아있어요. 다시 들어주면 확 올라오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건 완전히 까먹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지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긴 남아요. 그러니까 기본기 6개월 동안 강의는 들었으니까 그걸 남겨둔 상태에서 이 6개월 동안 나머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이 무크랜드 강의는 학원 강의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현재 우리 기초이론 월요일에 3시간만 진행해요. 기초이론이 많은 건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같이 결정을 내렸어요. 내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 강의가 다음 주에 올라가고 홈페이지는 그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바로 진행이 돼요.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기초 입문서 이런 거 받아도 나중에 안 봐요. 안 봅니다. 다 그냥 재활용 쓰레기가 될 뿐이지. 어차피 기본서로 공부할 거니까 그걸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이론 과정은 2가지예요. 우리 학원 스케줄은 약간 다른데 학원 스케줄은 11월, 12월 기초 입문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이 2바퀴 도는데 기본서로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은 또 이론 강의하는데 그때는 요약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론 과정이 4바퀴가 돌아요. 이렇게 4바퀴 도는데 학원 스케줄은 11월, 12월은 약 70% 정도 내용을 다루고 1월, 2월은 한 85% 정도 내용을 다루고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3, 4월 100% 다 하고 5, 6월도 100%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니까 4바퀴를 도는데 여기 무크랜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로 이제 2바퀴를 돌리는데 기본 이론과 이제 심화 이론 2번 돌려요. 기본 이론 과정은 무려 36강에서 38강 정도 진행이 돼요. 시간은 50분이 아니라 약 40분에서 45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학원 강의보다는 약간 짧아요. 약간 짧은데 왜 강의 많으냐 이렇게 강의가 많으냐 이건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해요. 그리고 8주 동안 진행이 돼요. 2달이니까. 그러면 24시간이죠. 24시간. 약 50분에서 55분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학원 강의를 하면 이 시간 동안 제가 아까 그랬죠. 1, 2월 달에는 약 70% 다루고 아니요. 11월, 12월은 약 70% 다루고 1, 2월에는 약 85%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 전 범위를 다 공부하지 못해요. 공부하지 못하는데 우리 여기 무크랜드 강의는 기본 이론 이 과정에 어디 하나 빼지 않고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한 방에 전부 다 전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지내고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뤘던 걸 똑같이 다 다루는데 여기서 진짜 이건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 추가로 다루고 여기는 약 30강 정도로 진행이 돼요. 약간 더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과정으로 2단계만 다루는데 어떤 과정을 들으셔도 교재 전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강은 좀 많지만 사실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학원 강의 4번 돌리느냐 이거 2번 돌리느냐 별 차이가 전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될 건 뭐냐 요약집으로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약집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뭐가 빠져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다 넣습니다.
1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범위, 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약 16시간 정도 강의에 이 정도 강의만 들어도 전범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스피드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근데 우리 충분히 이 과정을 거쳤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론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기본 심화 이론 과정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 병행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집도 출간이 됩니다. 출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기출 문제집에는 최근 10년치 문제에서 10년치 문제면 40문제면 400개잖아요. 400개를 다 실을 수는 없고 200개를 실어요. 기출 문제집에는. 그럼 어떤 문제를 실으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200문제를 실어요. 10년치를. 근데 나머지 못 푼 문제들 있잖아요. 풀지 못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제가 따로 온라인으로 이제 올려드려요. 어디에 올려드리냐? 네이버 밴드, 휴대폰에 밴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메일 사이트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밴드에다가. 휴대폰에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정지용 이렇게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하시면 지금 초기니까 지금은 뭐 게시글이 잘 올라오지 않지만 새해 내년 1월이 되고 3월 달이 되면은 1월 달에는 뜨문뜨문 올라오고 3월 달이 되면 시험 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최근 13년치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올려드려요. 전부 다 올려드리고 그 기출 문제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13년치 분량을 40문제로 치면 5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500문제가 넘는 문제를 오지선다로 하면 무려 2,500개의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2,500개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근데 2,500개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매년 약 80% 지문이 기출지문과 유사하게 해도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500개를 쭉 테마별로 나열을 하면 중복되는 지문이 굉장히 많겠죠.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요. 하나로 합치고 추려내면 이걸 지문의 개수로 해서 약 900개 정도 지문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같이 나중에 올려드려요. 지문 연습, 지문을 외우는 거죠. 네. 우리가 공부하실 때 지문을 외우는 걸 처음엔 내가 왜 지문을 외워야 돼?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운전면허 시험은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내는 거죠 또. 그러니 우리 문제집 사다가 이걸 외우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이해하지만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왜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은행이 아니에요.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요. 하지만 기출지문과 유사한 같은 문제를 매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문을 외워야 되죠. 여기서 제가 외운다라는 건 안 보고 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문을 딱 보고 이 지문이 내 눈에 다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딱 보고 순식간에 틀린 부분을 딱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이 과정을 거치셔야 고득점이 나와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출 지문도 다 못 풀고 시험 보러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걸 중점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언제까지? 여름 다 지날 때까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기출지문은 8월 말까지 계속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고 마지막 9월과 10월 과정 마지막에는 기출지문은 이미 다 훈련했으니까 나머지 아직 출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당연히 기출지문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저는 이 업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한때 올해 한 중반쯤 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여론을 제가 좀 가끔 살펴보면 어떤 댓글이 올라오냐면 아니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렵게 과거에 출제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강의를 구석구석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속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굴하지 않고 제 스타일이니까 이제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다 했죠. 다 했어. 이걸
따라오는 과정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걸 다 소화했어. 근데 마침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평년보다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런 말 다 쏙 들어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문제가. 구석구석 나와. 시험에 우리 별표 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다 붙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기본이고 구석구석 막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 양질의 문제, 어려운 문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훈련하려면 당연히 이 기출문은 기본이 다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지. 깔려 있고 이런 문제를 훈련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과정을 거치신 분. 이번에 제가 뭐 백선 할 때도 사람들이 막 욕 바가지를 했어요. 백선이 뭐 이렇게 어렵냐고. 많이 나왔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문제가 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개사법이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훈련을 하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고득점 전략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가장 먼저 기본 이론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약집으로 스피드 있게 이론 정리를 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반복을 해야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사람이 덜 까먹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런 문제도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득점으로 우리는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이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죠. 일단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은 일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번 시간은 일단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처음에 출발할 때 용어부터 공부를 해요. 용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오늘 용어인데, 뭐 중개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중개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나 임대차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중개겠죠. 이걸 보수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되고. 저희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뭘 취득해야 되고,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중개업을 하시면 안 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찾아가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등록이라는 뜻은 오를 등자고 기록할 녹자에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스포츠 센터에 다닌다, 거기에 등록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등록하면 그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나는 그 회원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난 자격증을 땄어요. 시군구에 찾아가서 나 중개업할게, 등록해 주세요. 어디에 사무소 차렸어요. 그러면 서류 검토하고 내 거 장부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이게 등록이 된 거죠. 등록하면 이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게 사장님이에요. 개인 사장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들으신 용어일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업을 하는 사장님이에요. 줄이면 앞으로 개공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좀 어색해요. 개공 이러면. 네, 좀 어색합니다.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써요. 줄이면 소공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는 현장에서 잘 쓰이는 용어 아니에요. 일단 이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현장에서는 다 실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6가지를 공부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두 번째 내용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법이 규정되어 있어. 시험 절차가. 자격시험은 누가 주관하고, 자격시험에 누구는 응시할 수 없고, 합격하면 자격증 누가 교부하고, 이런 내용이 법에 쭉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자격을 취득해요. 그런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을 쭉 공부하게 될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겠죠. 업무. 예를 들면 중개업 이외에 우리는 어떤 겸업을 또 할 수 있을까? 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묶어서 고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용인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들의 업무 상행에 대한 개공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 중개사무소 설치, 간판에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고, 간판에 개공의 성명도 써야 되고,
또 사무소를 이전하고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분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법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법인을 만들어 등록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라는 분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쭉 배우시게 돼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중개 의뢰인을 만나죠. 자, 이자는 집을 팔고 싶은 사람, 매도 의뢰인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청약이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았어 이러면 승낙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면 계약이 된다고 그러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하느냐?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엔 이런 건 계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죠.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 그랬던 것인데 오늘부터는 이걸 중개계약이라 하는구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고, 이 부동산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해서 중개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고,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을 정해서 중개 의뢰하는 방식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사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중개계약이 돼요. 자, 이렇게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중개행위가 시작될 거예요. 이 매수 의뢰인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을 법에 정해진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하여라. 분석하여 이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걸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요. 이 확인 설명해야 될 항목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뭐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거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법도 배우고 민법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도 배우고, 세금 관련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과목을 배우는 이유예요. 확인 설명했더니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중개가 완성되면 우리 계약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계약, 근데 이걸 그냥 계약하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묶어서 뭐라 하느냐? 거래계약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거래계약서라는 걸 개공이 적어줘야 되고, 확인설명서라는 것도 적어줘야 돼요. 중개 받아보셨으면 확인설명서라는 걸 써주죠. 확인설명서 써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개가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으면 이제 뭐 받으셔야 돼? 중개보수를 받아야죠. 예전엔 중개수수료라고 했었어. 중개수수료. 네, 중개보수라고 최근에 명칭을 바꿨어요. 중개수수료 하니까 좀 없어 보이더라는 거야. 중개보수 하니까 좀 있어 보이고. 여러분도 있어 보이죠, 이게? 훨씬 있어 보이죠. 중개보수 이론적인 내용과 계산 방법까지 다 배우죠.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 막 루트 씌우고 막 제곱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다행이죠. 자, 중개보수는 쉽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짜투리 내용을 몇 가지 더 배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포상금 제도 이런 것도 배우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암기사항이 있어요. 자격 취소되는 거 4개, 자격 정지 7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건 8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10가지, 뭐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10가지, 형벌 받는 거 5개, 12개, 과태료 받는 거 뭐 8개, 9개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거기다가 내년에 일부
개정이 좀 더 준비 중에 있어요. 또 외울 게 더 추가되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외울 게 많아요. 당연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드려요.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 과목을 평상시에 공부하지는 마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 외워야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나요. 뭐 양이 많아 보이진 않죠. 자, 두 번째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 그대로 부동산의 거래를 신고하라 이건데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가 우리나라에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없었고 예전엔 다 다운계약서 써서 검인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때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우린 직거래인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중개거래인데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고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땐 별도로 신고 좀 해주세요 라는 제도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도입된 제도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또는 허가구역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지역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요. 그럼 이 지역을 돈 있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사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로 묶어놓고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이 안에 있는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 각종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실무는 진짜 실무를 배우는 건 아닌데 이번엔 진짜 실무가 하나 들어왔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현재 정부에서 지금 강력히 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도 다 쓰는 거예요. 자, 이 전자계약이 이번에 중개실무에 우리 30회 시험에 처음으로 시험 범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제가 연구를 해서 기본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제가 전자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많은 정확한 내용을 잘 다 듣는 건 이 책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쪽의 내용도 같이 공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개 실무는 진짜 실무는 아니고 실무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법들을 배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 경매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업무, 경매 절차 이런 걸 다 배우시게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다.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내용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후반부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득점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